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한 게 하나님, 교육, 성격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내용물, 그죠? 성격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내용, 사람은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은 빚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빚어지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담길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합당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구멍이 나 있거나 또한 탁자로 비유될 수 있는데 이 그릇을 받치는 탁자가 균형이 안 맞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이 내용물을 담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 방면, 인성 방면, 기초적인 역량을 세우는 그 방면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앨리스에 있어야 하는가, 앨리스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결과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 세 가지는 영혼 몸이 아니라 골든 서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이 방법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요. 뭘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마지막에 뇌를 생각하는데 혁신적인 대화 방법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명확해지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앨리스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 외에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목적, 동기,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먼 사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어떤 일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외란 그 일을 하는 무엇일까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동기, 목적, 신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본질적인 방면인 거죠. 이것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이끌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학생이다. 내가 왜 앨리스 학교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 왜야말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질 때 신입생들에게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이 학교의 의미가 뭔지 알아? 왜 세워졌는지 알아? 이런 것들을 입학생들에게 접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앨리스에 있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일반 학교 다니기 싫어서? 왜 앨리스에 있습니까? 왜 앨리스가 또 존재해야 되나요? 특별히 이 시대, 이 약한 시대에 왜 앨리스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 읽어보세요. 해석해 주세요. 좋은 화가는 학교하다면 좋은 모방하고 The great artist를 함께한다. 이게 해석하기 어렵죠. 이 해석도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챗GPT-4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내재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지 챗GPT-4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제가 한마디 한 글자도 고친 게 없어요. 그대로 챗GPT-4가 이걸 딱 넣어서 번역해 줘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문자적인 번역을 해줬고 이거는 이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해석해 줬어요. 미국 두 개를 동시에 주더라고. 좋은 예술가는 목사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은 단순히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진정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구분짓는 요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오, 내가 고칠 게 없더라고. 너무 명확하게 해가지고 색깔만 바꿨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훔치는 거예요. 또 뭘 훔치냐? 우리 지니쌤이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근데 카피는 할 줄 알아. 무언가를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대로는 좀 잘 따라가요. 근데 이 스틸을 안 못하는 거예요. 스틸이 뭐냐면 그 원본을 가지고 와서 훔쳐와가지고 그 위에 자신만의 어떠함을 더 입히는 거예요. 기본 그 재료는 훔쳐와가지고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교육에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죠? 문제만 맞추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또 얘기했대요. 이걸 누가 해볼까? 유진이. 시작.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source입니다. 출처, 근원. 피카소가 훔친다 그랬죠? 뭘 훔치냐면 다른 표현을 했지만 출처, 근원, 원본 그걸 훔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챗GPT4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도 제가 바꾼 거 없습니다. 색깔만 바꿨어요. 창의성의 비밀은 자신의 출처를 숨길 줄 아는 데 있다. 이 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작품을 만들 때 영감을 받은 원본이나 출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항상 뭔가 회의를 할 때나 왕권이 있을 때나 무엇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에너지의 반을 줄여지는 게 뭐냐면 초안입니다. 초안이 없이 맨 땅에 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초안 하나 딱 갖다 놔놓고 그것을 회의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하게 되면 살을 덧붙이고 빼고 조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네? 그죠? 죽었어요? 아니 그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 2012년 시대를 좀 이거 고등학생 누구니까 호일이 읽어봅시다. 호일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예? 제 시작. When creative drama something feel Guilty. 자, 뭐야 안 보이나? 자, when you ask creative people how they did something, they feel a little guilty. 부끄러움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they didn't really do it. 실제로 그들이 그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y just saw something. 단지 그들은 어떤 것을 봤어요. 뒤에 두 명이 아인슈타인과 파볼로가 얘기한 것으로 연관시켜준다면 뭘 봤을까요? 영감. 근본적인 훔친 거예요. 출처, 원본, 훔쳤는데 이걸 훔쳤다는 표현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걸 본 게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봤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걸 봐서 필요를 깨닫고 그것을 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라디오, 핸드폰, 사진 이런 것들 다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됐어요. 자, 이것도 해석이 그대로인 거예요.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조금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모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영감을 받아야 돼요. 뭘 받지? 뭘 훔쳤지? 이거를 보고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되지. 자, 창의적인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들의 작업이나 발견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변에서 본 것이나 경험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창의성이 완전한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입니다. 기존의 것들. 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챗GPT4 엄청납니다. 새로운 시각. 세븐에그 때 뭐였죠?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관념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기존의 틀에 박혀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게 AI를 타고 가지 못해요. 나중에 도전을 우리는 그죠? 이 부분에서도 자 사회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누구죠? 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저도 실제로 못 봤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형님을 좀 실제로 뵙고 싶었는데 못 뵀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뵙죠. 형님이 버클리 대학생들에게 10대보다 조금 나이 많은 20대 초, 10대 후반 이 버클리 대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가장 확신을 주는 대화는 뭐라고요? 철학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는 철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그리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철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철학을 갖고 있다고요? 이 머리를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머리를 쓰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빗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깨닫고 학정제, 새로운 전환 도약기에 있는 앨리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고 선생님들이 이걸 적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앨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목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3년차 되는 이 시점에 기회가 많이 왔어요. 이 철학이 뭔가를 여러분들 철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지? 철학이 뭐예요? 유진아, 뭐 쓰고 있냐? 철학이 뭡니까? 어렵죠? 철학이 어려워요? 문율이. 뭐 생각하는 철학은? 의문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왜? 박수 한번 치고. 앨리스의 초등학생의 수준이 미안해, 중학생 1학년. 앨리스의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와. 몇 년 뒤에는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생각나서 어디에 가든지 너 어디 출신이야? 앨리스? 뭐? 앨리스? 저걸 확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앨리스 출신이라고 하면 막 환영하는 거 막 받고 싶어가지고 대학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어디든 봉사자든 앨리스 출신이야? 서로 데려가려고. 형님아,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너가 기업에 줄 서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사회와 단체가 너에게 줄을 서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격을 높여놔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저는 철학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철학관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철학관은 너무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에 뭐하고 뭐 점 맞추고 막 점괘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철학에 대한 단어 자체는 싫었어요. 미신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사주 막 하고 막 이런 거 철학관이라고. 근데 철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깊이 있는 거예요. 야마가치 시라는 그 사람이 철학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큰 공감을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능력. 간단 명료하게 철학을 정의해줬어요. 또 하나 뭐냐면 세계와 인간의 본성을 유찰하는 행위. 표면적인 것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그런 표현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존재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철학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가? 질문이나 토론, 핵심적인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날카로운 고찰은 고찰이라는 거죠. 고찰하는 행위잖아요. 날카로운 고찰은 예리한 질문에서 나온다. 질문을 가져야 돼. 질문. 또 토론은 생각을 생산하고 질문은 그 생각을 교환하는 순환이 된다. 이게 철학적인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수단은 뭐냐면 질문과 토론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수업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은유라 뭐야? 네? 무슨 수업 방식이라고 그래? 질문과 토론의 수업 방식을? 질문 통해서 받는 하브루타죠? 하브루타 수업 방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학점제. 학점제는 티칭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나가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이대호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답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참담 학습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논문에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깊지 않아요? 깊죠? 오치만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비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근데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어린 나이에 교수가 돼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상을 단순히 기구를 흉내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운다고요? 생각하는 법. 이게 이꼴입니다. 철학하는 법, 이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면 돼요.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힘들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게 오늘에서 공자가 얘기했듯이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알아? 내가 이걸 모르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해답은 말로 설명해 봅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구조화가 돼가지고 각인 효과가 나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드백 학습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나는 재인지를 해서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상위 0.1%의 학생들은 질문 받는 거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 조금, 근데 이 효과가 나요. 재각인 효과. 모르는 학생이 수업 질문에 그럼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싹 풀어줘. 그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각인. 근데 질문을 모르네?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럼 학습에 들어가겠죠. 근데 능동적인 학습으로 가요. 그죠? 이게 철학적인, 근본적인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학습이 주된 퍼센트를 차지하는 티칭은 이제는 그 수준이 한 20%막 이 정도까지 내려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3학년 유대인의 특유의 질문 습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3학년이 질문 습관이 있어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죠. 이것이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2학년 하버드 학생이 물었습니다. 토론은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죠. 토론. 그리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의 관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해를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높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해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기고 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상호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칼로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20점 만점에 10점만 넘으면 모든 대학에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랑스는 평준화되어 있잖아요. 일부 특수대학 빼고는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이 없어요. 근데 첫 교시가 시험이 뭐냐면 철학 수업인 거예요. 문과 수능생에게 대표적인 지금 작년 23년 바칼로리아 시험에 1교시 시험이 문과 수능에는 행복은 이성에 관계된 영역인가? 이거 4시간 동안 소설에서 써요.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정의를 원한다는 것이기도 한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하면 쓸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프랑스에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만지는 철학적인 사고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갖다 대도 그 본질에서부터 Y에서부터 how, what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철학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과 수능은 예술의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자연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인가? 바로바로 예, 아니하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평소에 철학적인 사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 사고, 질문을 던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점 못 넘겠죠. 그럼 대학을 못 가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말 자체도 어렵죠. 근데 이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고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서술해 나가는 이것이 프랑스의 교육학에 지탱해 주는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한 딱 장면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장면. 리버럴 아츠, 인문학, 여기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문학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사람에 대한 깊이의 이해가 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뽑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를 지닌 과학기술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필요에 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통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걸 원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걸 했잖아요. 글씨 폰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전공. 근데 과학기술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문학은 철학적인 사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영이 오전에 얘기했죠. 수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50% 이상 효과가 남는 것이 집단 투입부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게 학습 효과가 그리 많이 없는 것들에 비중을 두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에 많이 비중을 뒀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효과가 5% 남는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한 시간을 썼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써서
90% 남는 거를 선택을 해야죠. 학점제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단투입, 실자료 해보기, 가르쳐보기. 선생님이 여기 와서 프로젝트를 하시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 여기에 와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이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많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웬만하면 잊어버리시고 여기 토론, 실제적인 체험, 가르쳐보기, 직접 여러분이 말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단장 받았죠? 벤자민 프랭클린, 과학자이자 정치가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ell me and I forget. 나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나는 잊어버릴 것이다. Teach me and I remember. 좀 더 나아요. 가르쳐달라. 그러면 나는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Involve me and I learn.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 비로소 그때 배움이 있게 돼요.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중이 이제는 낮아져요. 참여 수업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일방적인 티칭의 구조 안에서는 이러한 학습 효과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성에 있어서 아주 큰 손상을 줘요. 그 큰 손상이 뭐냐면 순동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참여 수업을 통해서, 토론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수업들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 높이기를 원하고, 이 학점제를 통해서 특별히 앨리스 학교는 금요일날에 무슨 수업을 갖죠? 공통적으로 도서관 수업. 그죠? 프로젝트 수업이 있는 게 또 한 면이지만 또 하나는 독서 수업이 하루 종일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는 정밀한 사람을.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문해력, 사고력, 이해력, 토론 향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독서는 모든 학문의 기반과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해력, 사고력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뭐 수학도 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독서에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SQ 3월이라고 하는 이런 독서에 대한 단계들, 순서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트리비엄 독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장대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저는 너무 깊이 큰 도움을 얻었어요. 트리비엄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세 가지 배움,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건데 배움에 있어서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논리, 수사. 문법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지식을 흡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논리학에 의해서는 짜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학에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트레이디언 독서, 문법, 논리, 수사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인성에 있어서 큰 역량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능동적인 학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아멘. 쓰임 받고 싶잖아. 아멘.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강탈해 가려고 해요? 사탄. 사탄.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죠. 근데 사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뭘까? 게으른 사람. 사탄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는데 뭘 움직이게 해주지 뭘 하지.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비방도 하고 세상적인 것들 가서 막 쾌락을 즐기다 교회 와서 오염도 시키고 뭔가 활동적이어야 돼. 네? 근데 꿈쩍도 안 해.
사탄도 그래 너는 이제 제껴 안 써. 사탄도 안 써. 근데 하나님도 안 써. 근데 게으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 그게 교육의 지금 폐해로 남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동성이냐 능동성이냐. 선생님들은 이 수동적인 것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학점 재량을 통해서 앨리스 안에서 능동적인 아이.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귀찮아요. 의욕상실.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해 주세요. 일방적인 학습. 답이 뭐예요? 답만 알면 돼요.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지시에 익숙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리가 먼,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앨리스 학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까지 왔는데, 그죠? 네. 마지막 시대 앨리스에서 이러한 최고의 학습 효과를 얻어서 세상에서도 쓸모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도 쓰임 받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알겠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생활 열어주고 학점제도 해주고 했는데 여전히 수동적일 수 있어요. 이해를 하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계속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과 단계에서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아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네. 자, 여기까지.